만남을 피해 서둘러 등굣길에 나섰던 나영이. 50대 조두순은 나영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무참히 성폭행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과 같이 나와 같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피해 아동조차 추후 치료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추후 치료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로지 가해자 처벌만에 관심이 치우쳐 이에 대한 정책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혹시 도가니 보신 분 계십니까? 학생 중에 보신 분 없으시겠죠? 도가니법의 주요 내용은 아동 성폭행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가해자에 대한 형량 강화, 가중 처벌입니다. 피해 아동들을 위한다는 도가니법조차도 가해자의 처벌에 치우쳐 추후 치료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면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도표를 보시면은 도가니법이 제정된 이후 성폭력 무료 법률 지원 처리 건수가 감소되신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을 보시면 2009년 15억 5,800만 원에서 지난해 15억 3,500만 원, 올해는 동결되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피해 아동의 추후 치료입니다. 아동 성폭행은 흔히 피해자에게 평생 상처를 주기 때문에 영원 살인으로도 불리는데요. 문제는 현재의 대책이 가해자 처벌에만 너무 쏠려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김영준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 네, 김영준 기자입니다. 시민분들은 압도적으로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답해 주셨는데요. 시민 한 분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겠습니다. 왜 예방이 더 중요하죠? 지금까지 김영준 기자였습니다. 잘 보았고요. 그렇다면 아동 성폭행의 추후 치료 문제가 왜 문제시 되는지 구체적인 실태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동 성폭행이 꾸준히 증가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동 성폭행은 2010년 1179건 발생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동 성폭행의 특성상 신고율이 10%에 못 미칠 정도로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연간 2만 5천 건의 아동 성폭행이 발생함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율뿐만 아니라 치료율 또한 10%에 못 미칠 정도로 저조합니다. 이는 곧 90%의 피해 아동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치료율 저조 문제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치료 시스템은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해바라기 아동센터입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서울, 인천 등 전국 총 10곳에 세워져 있으며 피해 아동의 치료 전반에 관한 모든 것이 센터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의료, 법률, 금전적 지원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치료 시스템은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선진화된 치료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90%의 피해 아동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로는 첫 번째로 피해 아동의 침묵이 있습니다. 여기서 침묵이란 성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지 않아 본인이 성폭행 당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가해자의 협박으로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편견이 두려워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기관을 방문하고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예로 지방의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는 치료를 위해 기관을 방문했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서 그 후로는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금전적인 문제라는 것은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부모가 저소득층일 경우 당장의 생계가 급해 아이와 지속적으로 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게 해줄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관 내 존재 자체를 몰라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가 이 같은 아동 성폭행 추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치료기관의 설립이 있습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국가는 보호 지원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것이 해바라기 아동센터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능이 더욱 확대된 통합센터의 건립을 추진하여 피해자들에게 더욱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 이같이 훌륭한 치료기관에 아이들을 맡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야, 안 돼. 내가 치료기관도 모르는데 거길 어떻게 가냐? 그리고 내가 애 데리고 한번 갔다고 쳐봐. 가면 또 병욱이 엄마를 만나요. 그럼 내가 막 당황할 거 아니야? 그럼 막 당황해가지고 병욱이 엄마 여기 어쩐 일이야? 이러면 그쪽에서도 똑같이 당황해가지고 막 우리는 그럼 지연이 엄마는 이러면 또 야, 우리 지연이가 야 이렇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마주치고 쳐다보는데 어떻게 언제 가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맡기냐? 안 돼. 네, 이같이 현재의 기관에는 홍보가 부족하고 신변을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료비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같은 법률의 28조를 보시면 국가는 아동 성폭행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는 치료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저소득층의 경우 한계점을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성교육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아동 성폭력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기본적 성교육을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초등학교 교육기관에서는 기초적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점도 보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서울시 강서구의 초등교육기관 8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체적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못했다고 하였고 또한 전문 인력과 교육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대안 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저희 소울브릿지는 하우스큐어, 홍보, 금전지원, 성교육 네 부분으로 나눠서 정책을 제시합니다. 먼저 하우스큐어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피해 아동이 치료를 꺼리는 경우에 컴퓨터 화상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원격 의료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피해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뿐입니다. 해서 미비한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보다 좀 더 적극적인 하우스큐어를 건의합니다. 그럼 하우스큐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 동양아동센터 김지원 소장님과 화상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소장님, 네, 김지현 소장입니다. 하우스큐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이 많은가요? 네, 피해 아동의 추후 치료 중 90%는 상담을 통한 심리 치료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충분히 집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하우스큐어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원격 의료라 하여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직접 병원을 찾지 않고도 암, 심장병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치료에까지 확대시킨다면 충분히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소장님, 이 치료에 필요한 기기가 없거나 비용이 부담스러울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는 건가요? 이에 대해서는 기관 단체 내에 노트북 및 웹캠 지원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노트북과 같이 수업에 필요한 기기를 대여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측이 요청하면 치료기간 동안 치료에 필요한 기기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대여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브릿지, 치료기관을 알지 못하는 피해 아동과 가족들에게 치료기관을 연결해주는 홍보 증대 정책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정부에서 제작한 공익 광고를 보면 모두 아동 성폭력에 관한 심각성을 제시하는 추상적인 내용에 그쳤습니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의 광고 역시 확대되어야 합니다. 올해 여름 이재석 광고연구소에서 주최한 아동 성폭력 근절 공모전은 그것의 처음이었습니다. 이 공모전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광고를 게시하고 5개의 광고를 게시하면서 큰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듯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같은 치료기관을
치료기간을 홍보하는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의 공익 광고를 제작하여 소셜 네트워크나 TV,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한다면 좀 더 큰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브릿지, 저소득층 가정이 치료에 나서게끔 하는 치료비 이외의 지원 확대 정책이 있습니다. 현재 수입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들을 차상위 계층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들을 대상으로 치료 기간 동안 치료에 나섬으로써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일수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아이를 데리고 기관을 방문할 경우 약 전체 치료비의 생계비의 20%인 약 28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마지막 브릿지로 초등교육기관과 성교육 전문기관을 연결하는 전문 강사에 의한 체계적 성교육 필수화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동양성교육의 이병옥 대표님을 화상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전문기관에 의한 성교육이 왜 중요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왜 의무화가 필요한 것일까요? 네, 저희 동양성교육센터에서 서울시 강서구 교육기관들을 조사한 결과 전문기관과 연계한 성교육은 많아야 1년에 한 번이고 거의 없는 곳이 절반 가까이 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성교육 시수 횟수를 맞추고 또한 그 교육기관과 전문기관의 연계를 제도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소울브릿지는 하우스큐어, 홍보 증대 정책, 치료비 이외 지원 확대, 그리고 전문 강사에 의한 체계적 성교육 필수화 이 4가지 공공 정책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희 소울브릿지가 제시한 공공 정책들을 실행시키기 위한 실천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바라기 아동센터 우경희 부소장님께 저희가 제시한 하우스큐어를 설명드리고 이를 실제 치료에 적용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소장님께서는 매우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말씀해 주셨고 임상심리 전문가와 하우스큐어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 검증 과정을 거친 후에 실제 치료에 활용을 해보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후에 하우스큐어의 토의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물었을 때 현재 기관 내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희 소울브릿지는 더 나아가 여성 아동 폭력 피해 중앙지원단 고정의 총괄 팀장님께 역시 하우스큐어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하우스큐어를 피해 초기 단계보다는 추후 관리 단계에서 적용시킬 경우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한 팀장님께서는 여성가족부의 하우스큐어를 직접 제시해서 내년 정책회의에서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접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해 보았습니다. 저희의 문제 인식을 좀 더 알리기 위해 저희 학교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먼저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신 주민분들께서는 모두 아동 성폭력의 심각함을 인지해 주시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교내 축제 기간에 치료 기간을 홍보하는 전시물을 게시하였고 교내 영자 신문에 영문으로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기 위하여 직접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고요. 싸이월드 다음 아고라를 통해 폭넓은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내에 설명회를 열어 아동 성폭력 추후 대책 강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을 때 설명회 후에는 사람들이 84%나 되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공정책을 평소 아동 성폭행에 관심이 많으신 진수희 박미식 의원님께 메일과 트위터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공공정책의 의견을 국민신문고에도 제시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저희의 정책을 실현시키려고 한 노력은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적 제한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소울브릿지는 사소하지만 많은 변화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미흡해했지만 활동을 해나가면서 사회 변화의 발전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사회 참여 활동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성숙한 민주 시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울브릿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처음에는 조금 그랬지만 발표 잘했네요. 김영준 학생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공공정책으로 제일 강조하는 것이 하우스 큐어 같아요. 근데 그 하우스 큐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이제 얻게 됐는지, 그리고 하우스 큐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다른 데서 제안한 적이 없는지, 그리고 이제 하우스 큐어하고 유사한 정책을 실시하는 사례를 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먼저 하우스 큐어를 고안하는 과정에서요, 아이들이 사회적인 편견 그리고 남들의 시선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는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하우스 큐어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찾아 보니까 직접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점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찾아보니까 현재 그 화상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걸 고안해왔고요. 다른 부분에서의 하우스 큐어가 실행되고 있는 것은 현재 심장병, 암 이런 질병들의 추후 치료 단계에서 굳이 병원을 찾지 않고도 의사와 면담을 하고, 그리고 의사가 수시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원격 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러한 하우스 큐어 정책을 우경희 부소장님이나 그리고 고정의 총괄팀장님께 건의를 했을 때 아직까지 이러한 논의를 한 적은 없었고요. 정말 신선한 아이디어다, 그리고 한번 해볼 만한 정책이다라고 수용하시면서 검증을 통해서 저희 정책을 반영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떨리셨죠? 처음이라서 수고 많으셨고요.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먼저 준비하느라 고생하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전하고요. 저는 학생하고 그다음에 오상훈 학생 이렇게 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지금 여기 하우스 큐어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 전문 강사 파견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예산 문제를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공공정책이든 돈이 이제 소요가 되는데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저소득층이 과연 집에 노트북이나 화상 시스템을 갖춰서, 물론 센터는 있겠지만 그 수혜자 가족에게 그런 많은 그 하우스큐어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그 전문 강사 파견에도 역시 파견하는 분에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이제 화상 시스템 뭐 부분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처음에 해바라기 센터 지적을 하셨는데, 문제 제기하시거나 그 실행 계획 할 때 실제로 그런 그 해바라기 센터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이 어떤지, 그리고 해바라기 센터를 왜 그 저조한지에 대해서 센터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그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먼저 그 센터와의 어떤 교류가 더 없었는지, 그 실행 계획 부분에서도 그 부분이 더 궁금했습니다. 먼저 앞서 말하신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노트북과 같이 그런 돈이 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저소득층에서 어떻게 그런 걸 얻어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한번 예산을 찾아봤더니만 피해자 지원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돈이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9,900만 원이 어떤 성교육 상담 매뉴얼을 개발해내는데 돈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담 매뉴얼과 같은 프로그램 개발은 좀 소극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매뉴얼 개발비를 조금 빼서 기관 내에 노트북과 웹캠을 구비해 놓고 피해자 측이 요청을 하면 치료 기간 동안 노트북과 웹캠을 잠시 대여해주는 형식으로 진행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그런 그 상황을 보시면 아까도 꽁트로 말씀드렸듯이 흔히 뭐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앞집 아줌마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이웃 주민을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치료 기관에서 마주치게 된다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해서 저희가 그러한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하우스큐어 제도를 건의한 거고요. 질문 한번 다시 들어도 될까요? 문제 제기를 할 때 해바라기 센터 사용자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직접 그 해바라기 센터를 이용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검토를 했었는지, 그리고 실행 계획을 실천할 때 그 해바라기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없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 제기할 때 부분 그 수혜자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던, 정말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뭐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 점은 신변보호 문제 때문에 좀 많은 문제가 신변보호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예, 좀 그 처음이라 되게 그 긴장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병우 학생, 그리고 그 옆에 학생 이름이 김지한 학생, 그리고 김영준 학생,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은 그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그 치료 시스템이 대단히 선진적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외국 사례에 비해서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국 사례하고 좀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왜 어떻게 선진적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두 번째, 학생은 이 그 성폭행을 당한 학생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서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프라이버시 노출과 관련이 되면서 하우스큐어라는 정책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하우스큐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면대면이 아니고 화상을 통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아까 경제적 지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수혜의 대상을 저소득층,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실 때는 차상위 계층까지의 한정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성폭행을 치료하는 과정은 이게 그렇게 선별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해드리자면, 그 가까운 나라의 일본의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 같은 경우는 아동 성폭력 법에 대한 관련 사항이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우경희 부소장님께 인터뷰 통해서. 또한 그 2004년에 세워진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그런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최초의 시설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선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우스큐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우선 아동 성폭력의 경우에는 아동 성폭력 피해 아동의 치료에 있어서 90% 이상이 외상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외상 진료보다 심리 치료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우스케어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피해 아동의 행동을 보면서 같이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우스케어의 단점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는데요. 네, 저희 그 아동 성폭행의 경우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저소득층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 정책을 제공하면 좋겠지만은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지원 정책 하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